이소영 국회의원 당선인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의왕과천 당선인 이소영입니다. 여러분, 보통 국회 토론회가 2시간 정도 하고요. 축사 끝나고 나면 30분 정도 지나면 절반이 일어나십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될 때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 걸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저희가 그린 뉴딜이나 기후위기 얘기할 때 참 그 분위기가 많이 달랐는데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또 새삼하게 됩니다. 일단 먼저 발표와 토론 잘 들었고요.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게 이번 21대 국회에서 적어도 산업 전략, 산업 정책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아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인류는 재난이 일상화된 사회, 그런 사회를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인수공통 전염병이 기후위기가 가속화돼서 생태계가 붕괴되면서 동물의 서식지 면적이 줄어드는 데 기인한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고, 이미 오래전부터 지구 온도가 높아질수록 전염병의 발병률이 크게 높아진다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만 재난이 아니죠. 최근 불과 몇 달 전까지 6개월이 넘는 긴 기간 동안 꺼지지 않는 호주 산불이 전 국토를 태웠고요. 호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 지구 곳곳에서 사람의 힘으로 끌 수 없는 엄청난 산불이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때문이라고 과학자들이 다들 얘기하고 있고요. 폭염은 어떻습니까? 아까 유진 박사님 말씀 주셨지만 올해도 우리는 아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또 무더위, 살인적인 폭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점점 더 살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이 강화될 것이고, 우리는 일상화된 이런 재난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그 사회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코로나 이후의 경제 대책으로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어디에 돈을 써야 하는가 관련해서 저는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앞서 말씀 주신 분들하고 유사한데요. 첫 번째는 이 일상화되는 재난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예방적인 뉴딜이 한 축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일상화된 재난에 우리가 덜 고통받고 잘 적응해서 살 수 있는 적응을 위한 뉴딜, 이렇게 2가지가 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을 위한 뉴딜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온실가스를 줄여서 기후위기를 막는 그린 뉴딜이 되어야만 하고, 적응을 위한 뉴딜은 앞으로 비대면 중심의 사회에 기반을 만들고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디지털 뉴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2 축이 한국형 뉴딜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성의 강화는 노동의 투입을 자본의 투입으로 대체하면서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디지털화나 정보기술 발달로 인해서 새로 생기는 일자리보다는 감소하는 일자리가 많습니다. 월마트의 직원 수랑 아마존의 직원 수를 비교하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디지털화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고용의 감소를 유발하는 방향의 뉴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반면에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낙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어떤 구산업의 일자리는 줄어든다 할지라도 새로운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뉴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을 고려하고 그리고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디지털 뉴딜보다 그린 뉴딜이 더 강조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분들은 생각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국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가 선거하면서 저 1호 법안이 그린 뉴딜 특별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내용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게 굳이 설명하자면 이런 건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시대에서 앞으로 위축될 그리고 큰 전환이 필요한 그런 고탄소 산업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석탄,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같은 전환의 대상이 되어야 될 산업이 있고요. 또 재생에너지나 배터리나
에너지 효율 산업이나 전기차와 같이 우리가 촉진해서 앞으로 이제 키워야 할 산업이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의 큰 산업을 놓고 사회경제적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산업의 중심축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큰 산업의 전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커다란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입법적으로도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나 거버넌스 예산을 만드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고요.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만 언급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원칙과 목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표를 1.5도씨로 하느냐, 2도씨로 하느냐, 그리고 대한민국의 2050년을 배출 제로 사회로 그리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10년 후, 30년 후에 미래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회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산업계나 금융계나 경제계에 정확한 시그널을 주고 안정적인 준비와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목표에 비추어서 지금 투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석탄 발전소를 지금 짓는 것은 이러한 그린 뉴딜 전환의 방향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 전환을 위해서 강력한 특례 조치들이 법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은 현행법 중에서 중소기업 사업 전환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3조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법은 경제 환경이 변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워 사업 전환이 필요하거나 미래의 유망업종이나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 업종으로 사업 전환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는 이제 법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그린뉴딜하고 약간 비슷한 맥락이죠. 이 법의 내용을 보면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특례 조치를 우리가 고민하고 담아야 될 텐데, 예를 들면 전략업종으로 사업 전환을 하겠다라고 신청한 기업들이 그 의사와 전환 계획을 제출하면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입지도 지원을 해줍니다. 땅을 찾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세제 혜택도 줍니다. 심지어는 그 어려운 산업들을 기업들을 인수합병해서 하나로 뭉칠 수 있게 M&A에 대한 중개 지원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M&A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식 교환이나 합병을 하는 데 있어서 절차를 줄여주고, 또 상법상의 자기주식 취득 제한 같은 규제도 완화를 해줍니다. 이런 산업 구조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금융적인 그리고 회사법적인 세제상의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국가 전체적인 큰 산업의 전환을 도모하는 그런 입법 예는 우리 국내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금융산업 구조개선법도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에 이런 특례 조치들을 담고 또 실제로도 정부가 법 제도와 예산을 가지고 강력하게 전환을 추진해야 이런 산업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대한민국 산업이 10년 후, 30년 후에도 건재하게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떠받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국의 특수한 산업 구조 때문에 우리는 고용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유럽하고 한국은 지금 상황이 좀 다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석탄 발전 같은 고탄소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 이 그린 뉴딜이 감소시킨 일자리보다 우리 사회에서 감소시킨 일자리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린 뉴딜 하든 안 하든 전 세계적인 이런 탈탄소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면 기존의 산업에서 고용 위축이나 고용 탈락이 발생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용정책 기본법에 있는 제도들 중에서 예를 들면 고용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의 특별 지원이나 어떤 실업대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고용대책과 관련된 제도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조선산업이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런 이 고용재난지역 선포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고용위기 업종을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고용을 전환해 나가면서 이제 실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사제도 같은 것들이 저는 그린 뉴딜을 위한 법률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한 가지를 좀 첨언하자면, 그린 뉴딜은 지속 가능한 산업에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그린 뉴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20년에 10년도 돌리지 못하고 끄지 않으면 기후위기를 결코 막을 수 없는 석탄화력 발전 사업에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지속가능한 경제, 지속가능한 금융, 그린 뉴딜하고는 완전히 역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포스코 에너지가 강원도 삼척에 새로운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를 짓고 있고, 또 한전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의 석탄화력 발전 사업소를 신규로 짓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투자들이 기후 위기를 가속화시켜서 인류를 재난에
더 강력한 재난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이지 않은 좌초자산 리스크를 크게 지는 그런 불합리한 옳지 않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4년 동안 의정활동에서 노력과 역량을 이런 잘못된 투자를 막는 데 집중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포부를 한 가지 밝히자면은 우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바꾸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 박사님 말씀 주신 농업에 관련된 내용이 빠져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그린 뉴딜의 내용에는 농업의 전환과 식량 산업의 육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기후변화 완화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적응의 측면에서도 그런데, 기후위기를 막는다라고 하는 이제 솔루션 20개를 1등부터 20위까지 뽑은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20개의 솔루션 중에서 일렉트릭시티, 그러니까 전력은 5가지밖에 해결책이 안 들어가 있고요. 푸드 시스템은 8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농업과 어떤 식품 산업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기후위기 막기가 어렵다는 이제 부분이 있고, 또 적응의 측면에서도 지금보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은 지금의 농업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장형 농업을 이제 포함해서 이 농업 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그린 뉴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오늘 강조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허인의 이사장님하고 강충기 선생님께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앞으로 길이 험난할 거니까 힘내서 열심히 잘해라 라는 응원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응원 감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알렉스 선생님이신가요? 아까 제가 이 성함을 받아 적지를 못해서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이런 정책에 있어서 더 많이 좀 반영돼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가 되고, 아시겠지만 저도 청소년 기후소송을 같이 준비하던 변호사였고, 이제 청소년 같이 기후소송 준비하던 청소년들이 너무 미래가 두렵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게 저도 정치를 결심하게 된 그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네. 목소리 더 많이 듣고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